성공하는 PMO의 이석주 교수입니다. 오늘은 제 유튜브 76편입니다. 그런데 그 76편 중에 맨 앞에 파트에는 제가 1편부터 그 75편까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각 테마 중에 중요한 그러한 자료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테마 9번에는 그 프로젝트 관리의 국제 국가 표준에 대해서 최근 그 프로젝트 관리의 국가 표준이 조금 많은 변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 좀 설명드리고, 파트 1의 마지막 그 테마인 그 10번에서는 PMO 전문가가 해야 될 일, 또는 PMO 전문가의 능력,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려서 파트 1을 끝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미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그 총 테마 8개에 걸려서 75가지의 유튜브가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좀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요거에 대해서는 오늘 가장 중요한 파트에 대한 내용을 하나하나씩 다음 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테마 1에서는 그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공에 대한 부분, 프로젝트 성공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러 그 유튜브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가장 이 성공에 대한 기준이 2015년도부터 이게 이제 대폭 바뀌게 되는데요. 그 전까지는 성공의 기준이 3개였다가, 그 다음에 2015년 이후부터는 성공의 기준이 6개로 바뀌죠. 통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납기 예산 요구사항에 대한 문제에서, 그 다음에 정성적인 여러한 기준이 추가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2015년 이전에 그러면 우리가 그 기준을 트래디셔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2015년 이후를 우리는 모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성공률은 그 트래디셔널일 경우에는 36%, 모던일 경우에는 7%가 떨어져서 아무래도 기준이 많아지니까 성공률이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29%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그 다양한 내용을 가지고 설명한 것 중에 규모, 사이즈가 큰 거냐, 적은 거냐, 그랬을 때 사이즈가 작을수록 성공률이 높아지고 커질수록 성공률이 낮아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축 방법에 있어서 방법론이 있으면 성공률이 높고, 방법률이 없으면 그 성공률이 낮은 걸 볼 수 있을 텐데요. 전통 개발 방법론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처음부터 개발하는 그러한 경우 성공률이 제일 낮고, 패키지 같은 경우 구입할 경우 성공률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7대 22고요. 그 다음에 복잡성은 아무래도 복잡한 프로젝트일수록 성공률이 낮고, 복잡성이 낮아질수록 성공률은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5대 38 얘기를 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프로젝트를 수행할수록 성공률은 높아지고, 그 다음에 재능이 낮을수록 성공률이 낮아진다는 거, 그래서 38대 17% 이미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어자일하고 워터폴, 이 개발 방법론에서 뭘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볼 수 있는데, 그 케오스 리포트에서는 어자일 방법론을 사용을 할 경우 성공률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워터폴일 경우에는 실패율이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하는 유튜브를 가서 보시면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테마 2에서는 잘못 사용되는 프로젝트 관리 사례, 그래가지고 그 여러 가지 사례에 대해서 11가지 정도 사례를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일 처음에 이제 요구사항하고 WBS의 문제,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제일 많은 실수를 하고 있는 게 범위 계획과 일정 계획에 대한 부분, 이거를 범위 계획 후 일정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범위 계획 후 일정 계획을 우리는 동시에 작성하더라. 이건 제가 현장에서 직접 본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위기관리, 우리는 사정관리
안 하고 사후 관리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간트 차트 사용하면 납기 관리가 불가능하는데 우리는 그 주로 많은 현장이 간트 차트를 사용하고 있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었고, 계획한 대로 이제 우리가 실행을 하면 계획과 실행의 그 일치율이 한 8, 90%는 맞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계획하고 실행의 일치율이 거의 맞지 않습니다. 뭐 한 50%, 그 정도 대밖에 안 되죠. 그 다음에 사전 예측이 불가능한 진척 관리. 진척 관리를 하는 거는 우리가 사전 예측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우리나라의 진척 관리는 앞서서 계획과 실행의 이런 불일치 등,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범위 계획하고 일정 계획에 대한 그 수립 문제 때문에 진척 관리의 의미가 많이 희석되고 있는 그런 현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우리가 프로젝트 후반에 집중되는 엄청난 변경, 그 다음 변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이 다 제 유튜브에 하나하나씩 정리되어 있으니까 해당하는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놀라운 거는 PMIS, 프로젝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정보 시스템인데, 우리나라에서 만든 프로젝트 관리 정보 시스템과 해외의 그 유명한 회사들이 만든 프로젝트 관리 정보 시스템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 분명히 꼭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그 사업 관리에 대해서 사실 가보면 사업 관리 팀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 관리가 뭔지 모르고요. 사업 관리자 또는 프로젝트 관리자라고 했는데 이분이 뭐 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현장이 많더라는 거고, 그 다음에 현장 가보면 발주자도 있고 수주자도 있고, 그 다음에 감독기관이 있는데, 한 개의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면 발주자나 수주자나 감독기관이 다 똑같은 그림 가지고 우리가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데, 발주자는 발주자들의 그림, 수주자는 수주자들의 그림, 그 다음에 감독기관은 또 감독기관대로의 그림을 가져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 별로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내용을 이것도 제가 현장에서 목격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으로 제가 테마 2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테마 3에서는 PMO의 중요 문제점하고 개선 과정인데, 이 부분은 제가 그 2016년에 PMO에 대한 정책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그 도입되는 PMO 제도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해서 우리가 주요 문제점으로 이렇게 6개의 영역을 놓았고, 그 다음에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60개의 개선 사항을 도출한 다음에 이를 전략적으로 우선순위별로 해서 15개의 전략 과제를 했고, 그 다음에 이 중에 중점 추진해야 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또 6대 중점 추진 과제를 정리해서 역시 제가 제 유튜브 24에서 36편에서 총 13회에 걸쳐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테마 4에서는 그 당시에 아마 재작년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 당시에 빅데이터 프로젝트가 굉장히 그 유행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 프로젝트의 성공률이, 사실 빅데이터 프로젝트의 성공률이 글로벌하게도 15%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분이 좀 요청을 해와가지고 제가 빅데이터 프로젝트의 실패에 대한 주요한 이유를 6회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이제 실패되는 원인으로 여기 뭐 그 비즈니스에 대한 내용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쓸만한 데이터가 없다는 문제, 그 다음에 이 프로젝트를 관리할 줄 아는, 일반 프로젝트 관리가 아니라 빅데이터 프로젝트 관리를 하는 그런 전문가가 없다는 문제, 그 다음에 빅데이터 사업을 추진해야 될 그러한 자원이 없다는 문제, 그 다음에 이 시스템이 이제 되게 복잡하잖아요. 뭐 그러한 문제, 이러한 또 기타 그러한 다른 문제 등을 제가 6편에 걸쳐서 성공한 바 있습니다. 그 테마 5에서는 그 성공 방정식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성공하는 PMO 책에서 이 8개의 성공 방정식을 제가 그 정리를 했는데요. 가장 큰 거는 우리가 요구사항에 대한 문제, 예, 그 다음에 이 리스크에 대한 문제, 매스, 그 다음에 계획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매스프라는 방정식, 그 다음에 실행에 대한 방정식 EIMP, 그 다음에 그 진척관리 RAPD라는 그러한 방정식, 그 다음에 그 실행 중에 그 모니터링 이슈 이런 부분, IRC, 이슈 리스크 체인지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문제, MIRC, 그다음 변경 통제, ICCP, 예, 그 다음에 가버넌스 프레임워크를 우리가 어떻게 계속 지속적으로 끝날 때까지 유지해야 되느냐 하는 거를 제가 그 제 유튜브에서 43편에서 51편까지 설명드렸습니다. 그 6편은 그 글로벌한 PMO 서베이에 대해서 좀 다뤘는데요. 그 제 유튜브를 가보시면 제 유튜브에 52에서 55편까지가 이제 그 유튜브에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거기에 사용한 그 내용은 PM 솔루션스사에서 2016년에 만든 자료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왜 그 오래된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그 PM 솔루션스사가 저가 이제 서베이어로 돼가지고 이쪽에 그 PMO 그 서베이 할 때 많이 참석을 했는데요. 그 다음부터는 여기서 서베이를 진행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2016년 자료에 대해서 제가 그 5회, 6회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했는데 이 서베이는 그 226개 기관, 그 다음에 뭐 대형 기업, 중형, 그 소형 기업에 대한 비율 40대, 27대, 33, 그 다음에 인더스트리 도메인별로, 그 다음에 실제 PMO로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뭐 PMO 스텝 멤버, 뭐 CIO, 뭐 프로그램 매니저, 뭐 그 다음에 위의 경영자들, 이러한 참여들에 대한 부분이 이런 분들이 모여서 우리가 서베이한 그러한 결과를 제가 6편에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뭐 크게 얘기해 보면 그 당시에 이게 PMO 횟수로 보면 5년 정도 되는 거고요. 예. 그 다음 평균 PMO의 예산이 50만 불 정도 되고 PMO의 예산은 본 사업의 5%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전체 기업의 약 85% PMO로 운영하고 있다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뭐 제조기업 같은 경우 PMO 보유가 뭐 점차 증가되고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오래된 PMO가 훨씬 더 퍼포먼스가 좋다는 그런 내용 했고요. 그 다음 PMO의 그 프로젝트 수가 계속해서 지금 증가되고 있는 거고 그 규모에 대한 그러한 부분까지 되어 있으니까 관심 있으시면 여러분들이 한번 해당되는 유튜브를 찾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테마 7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테마 7에서는 공공 부분에 우리가 이제 PMO 제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PMO에 대한 인식의 문제, 뭐 사실 요즘에 그 공공 부분의 PMO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꼭 필요한가 하는 그러한 그 이슈가 좀 대두되고 있어요. 그 뭐 쉽게 얘기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누가 하느냐 하는 거죠. 과연 제대로 그 PMO를 할 수 있는 분을 만나면 그 고객한테는 좋은 칭찬을 듣는 거고 PMO를 모르는 분이 그 PMO라고 해서 PMO에 들어온 그러한 그 발주자들은 도리어 이제 PMO가 과연 필요하냐 이러한 얘기도 있는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건 PMO하고 PM이 다르다는 거죠. PMO는 프로젝트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공 전문가 그룹이에요. 그다음 PM은
뭐 프로젝트 관리자도 PM이겠지만 여기에서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인데요. 이건 프로젝트 관리 지식 체계고 PMO하고 감리 다르죠. 가장 큰 건 PMO는 그 프로세스 체계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감리는 그 소프트웨어 관련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PMO하고 감리가 같다고 하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뭐 별 차이가 있느냐라고 하는 분들도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유튜브 보시면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PMO의 문제 중에 하나가 그 도입 운영 가이드는 있어요. 공공 부분에. 제가 2013년도에 작업을 해놨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제가 수행 가이드를 만들자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 이 부분이 정부에서 만들어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런 논란이 있는 거죠. 어떻게 해야 그래도 우리가 안정적 품질의 그 PMO의 그 품질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수행 가이드가 없으니까 각기 각자의 방법으로 하는 거죠. 컨설팅 회사는 컨설팅 방법론, 감리 회사는 감리 방법론 이런 거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제가 그 실제 현장에서 했던 해외 현장에서 했던 그런 그 가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이드에 의해서 저는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PMO 기능이 진짜 기능이냐. 그다음 우리 PMO 전문가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 지금 그 제가 하고 있는 조인하고 있는 협회에서 저희가 한 200명 정도의 전문가를 지금 배출했죠. 그 다음에 그 PMO를 그 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이게 제가 2016년에 그 감리 감면법이라는 그런 쪽에 그 정책 연구하고 그 법령 제정 참가를 했었는데요. 그 5억 이하, 그 다음에 5개월 이하일 경우에는 우리가 감리나 PMO 중 하나를 해도 법적인 제재가 없다고 하는 것이 감리 감면법이고요. 예. 사실은 이 PMO나 감리나 발주자나 수주사는 모두 한 개의 프로젝트를 똑같이 수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협조해서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을 좀 강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공공정보화 부분에서 PMO가 수행해야 될 부분은 해당 그 법령으로 이게 다 되어 있습니다. 전자정부법 뭐 64조 2항, 그 다음에 전자정부 시행령 뭐 78조 2에서 5, 그 다음에 뭐 관련 그 규정이나 뭐 이런 내용들이 다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한동안 이제 그 분리 분할 발주를 하죠. 분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가 될 거고요. 분할 같은 경우에는 업무 설계하고 그 다음에 시스템 개발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나눠서 발주가 나갈 때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에 대한 히스토리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PMO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그런 연구도 저희가 진행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요즘에 프리 PMO 같은 경우가 일종의 하나의 그 비슷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들도 해당하는 유튜브를 보시면 되고요. 이제 맨 마지막으로 그 테마 8에서 이제 성숙도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PM 솔루션 서비스사에서 그 하이 퍼포먼스 팀, 로우 퍼포먼스 팀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성숙도가 높은 조직이 훨씬 더 성공률이 좋다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 성숙도는 1부터 5레벨까지 정의하는 거고, 통상적으로 제일 좋은 성숙도는 레벨 5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레벨 1, 레벨 2, 레벨 3, 4, 5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성공률을 정의할 수 있는데요. 성공률을 올리면 올릴수록 성숙도가 올라가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죠. 여기에 이제 여기 되어 있는 게 제가 어떤 기업의 레벨 1, 레벨 2 성숙도가 이랬을 때 실제 프로젝트의 그 비용에 대한 편차를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 레벨 3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비용의 편차가 이렇게 안정적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숙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프로젝트가 이제 좀 더 그 혼전을 많이 갖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납기라든가 비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후반에 요구사항이 추가되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는 거고,
레벨 3나 레벨 4가 되면 될수록 프로젝트가 안정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같은 전문가라도 어떤 성숙도 수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차이가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앞서서 얘기했듯이 이제 성숙도의 진화에 대한 부분이 레벨 1, 레벨 2, 레벨 3, 레벨 4, 레벨 5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데요. 레벨 1일 경우에는 성공률이 15에서 25, 레벨 2에서는 성공률이 30에서 40, 그 다음에 레벨 3에 가면 70에서 80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 레벨 4, 5는 무조건 다 성공하는 그런 구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까지의 그 하나의 특징은 여기는 비정형화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쪽부터는 정형화되면서 전사적으로 추진한다는 거, 그 다음에 해당 조직이 충분히 우리가 그 구비되어 있는 그러한 내용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내용 참고하시면 되고, 더 자세하게 아시고 싶으면 그 유튜브가 70에서 75편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 중에 해당되는 유튜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테마 9에서는요, 그 ISO 21500 패밀리를 저희가 할 건데, 이 부분이 지금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 국제 표준이 2022년 들면서 대거 바뀝니다. 우리가 2014년도에 되고 있는 게 8년 만에 바뀌는데요. 지금 21500이라고 되어 있는 그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부분이 이게 훨씬 세분화돼 가지고 21500 패밀리로 바뀝니다. 그래서 21500에서는 훨씬 이제 그 기본적인 그러한 뭐 단어라든가 정의라든가 내용 등을 다루는 건데요. 여기의 특징은 그 21500에서는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이나 포트폴리오나 가버넌스를 이제 우리가 연동해서 작업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21502에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가 이렇게 바뀌고, 그 다음에 21503은 프로그램 매니지먼트로 바뀌고, 21504는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고요. 21505는 가버넌스입니다. 근데 여기도 이제 똑같은데요. 여기도 똑같은데 가장 그 큰 차이는 옛날에는 이 ISO 모형이 그 프로세스 모델에 가까웠어요. 특히 21500 같은 경우에 프로세스 모델에 가깝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 새로운 그 2022년부터 제정된 부분은 ISO가 디스크립티브 모델로 해서 서술형으로 바뀝니다. 그래가지고 실제 그 현장에서 이걸 좀 우리가 구체화시키고 적용하는 데는 조금 어려운 그러한 상황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아직 이제 정확한 시기는 잘 모르겠는데 그 프로젝트 관리의 그 국제 표준이 인증제로 바뀝니다. 이 부분이 인증제로 바뀌게 되면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한 그 혁신적인 행동이 벌어질 건데요. 여러분들 그러한 부분은 제가 요 테마 9편 그 ISO 국제 국가 표준에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 해당되는 유튜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그 프로젝트 관리 PMO 이런 쪽에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전반적인 제 유튜브를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번부터는 이 21500 패밀리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다음부터는 제대로 프로젝트 관리 국가 표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